네. 저는 안 받았어요. 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쪽으로 된 게 이게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고 이게 신장 기능을 정상을 대기라고 봤을 때 환산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크레아틴이 1일 때 뭐 수치가 한 120이잖아요. 옆으로 가면 환산을 해보면 크레아틴은 노폐물 수치라서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아틴이 낮을수록 신장 기능이 높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1일 때 한 신장 기능이 120이라고 보면 크레아틴이 1.5가 되면 80.5죠. 그래서 0.5가 감소했는데 40이 감소했어요, 무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크레아틴이 2죠, 2일 때 하면 신장 기능이 한 60%인데 4일 때는 얼마죠? 한 20, 30이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4 차이하고 1하고 1.5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아틴 낮을 때는 0. 몇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3, 4 넘어가면 사실은 3 됐다 5 되면 깜짝 놀라는데 그거보다는 1이던 분이 2가 되면 굉장히 엄청 놀라셔야 되는 거고 1.5만 돼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좋은 분일수록 크레아틴 변화에 더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장기 식후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우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한우에 할 때 이제 아마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면역제제 관련된 그 앞에 외과 민상희 선생님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나머지 부분을 집어넣었는데요. 이 프린트가 나온 줄 알았는데 프린트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책자로 이번 달까지 만들어질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한우에 할 때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책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없는 줄 알고 환자들 1시에 오라고 했는데 1시 반까지 가야 돼서요. 그 장기 식후의 거부 반응은 이제 크게 4가지인데요. 급성 세포성 거부 반응이라는 게 가장 흔합니다. 대개 6개월 이전에 흔히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약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20% 이상 생겼는데 30%, 40%, 최근에는 한 10% 이 정도로 많이 감소했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면 90%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이 좋아져서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항체맥에선 거부 반응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식을 다시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식을 한 번 해서 남의 신장을 경험을 했거나 수혈을 받았던 분은 남의 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항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항체가 생겨서 공격하면서 생기는 거부 반응은 되게 초반에 옵니다. 급성은 잘 치료가 안 돼요. 반 이상 치료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성기 때 거부 반응 없어서 1년 넘겨서 잘 생활하시는 분도 서서히 항체가 생겨요. 1년 지나면 10%씩, 5 내지 10%씩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5년 넘으면 40% 이상 생기는데 이게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만성 항체 내계성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있어요. 현재 이걸 극복하는 게 지금 이제 이식학에서는 숙제인데 최근에 여러 기술들이 나와서 치료하는데요. 치료 반응률이 낮아요. 좀 더 초기에 발견하면 조금 그래도 치료가 되고 나중에 발견하면 그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부 반응에서 숙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거부 반응은 주로 언제 잘 생긴가 하면 약을 잘 안 먹어서 잘 생겨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서 많이 생깁니다. 1년 지나서 잘 괜찮고 약도 줄어들면 약을 안 먹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안 먹다가 이제 거부 반응이 오는 거죠. 일단 오면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줄이지만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죠. 요즘 뭐 매스컴에 일부 뭐 이제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외국 또 한두 병원에서 하는 굉장히 아직은 실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항체를 생기는지 뭐 규칙 이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시하는 게 좋은데 가격이 있으니까 가끔 감시를 해야 되고, 생기면 초반에 치료를 해야 그나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만성 거부 반응의 중요한 위험 요인은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은 거, 당 높은 거 이런 게 다 만성 거부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 없어서 만만하게 보시는데 이게 쌓여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잘하면 이게 아주 확연히 변화시키지 않지만 서서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단하려면 결국 조직검사 방법을 동원해야 초기에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년째나 뭐 5년째 이렇게 정기 조직검사를 하는 게 좀 추세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자들이 요즘 왜 이식 장기를 손실하게 되느냐 하면 주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만성 거부 반응, 항체免疫성. 두 번째는 신장은 문제가 없는데 딴 데 문제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병에 걸려서 신장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신장을 못 쓰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성 신체 합병증의 세 가지는 암, 심장병, 감염 이 세 가지가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신장을 오래 못 쓰시고 뭐 15년, 20년 되면 못 쓰는 거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급성기에 거부 반응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1년에 뭐 두세 분 계시지만 거의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부 반응도 생기니까 내역제제를 먹되 필요한 채소량을 먹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만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게 얼마나 오래 사시고 병 치료 없이 입원 안 하지 않고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래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빠지지 않고 오시면 장기 기능을 측정을 하고요. 간 같으면 간 기능을 측정하고 신장 같으면 신장 기능을 측정하고 췌장 같으면 췌장 조수치나 혈당을 측정하고요. 약물 농도가 적당한지 보고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것에서 합병증이 있는지 보고요. 그래서 응급치료가 필요할 때 어떤 경우가 하면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자기가 이식한 장기가 아파요. 또는 소변량이 갑자기 준다든지 소변 색깔이 변했다든지 몸이 갑자기 부었다든지 또는 폐렴이 감염 중에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곤란, 그다음 복통, 혈변, 간이식 같은 경우에 항달이 생길 때 그리고 원인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몸이 안 좋을 때는 한번 오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애들은 이런 증상은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당일 외래, 센터 외래, 당일 외래를 오시고, 아무튼 원래 예약 다니시는데 가시고 예약이 안 되면 센터 당일 외래를 오시고, 밤에는 응급실로 가셔서 그 장기이식 그 전문의를 찾으시면 저희들이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해서 규칙적으로 해보시는 게 비용효과 면으로 좋습니다. 물론 검사를 하면 돈이 들지만 합병증 생겨서 고생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하는 게 좋고요. 잘 경제력과 시간이 있으면 더 자주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읽어보시고 여행은 이제 이식 전문의하고 미리 2달 전에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약을 써야 되는 약들이 있어서요. 약 처방전 사본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같은 게 선크림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게 좋고 용문소견서 받아가시는 게 좋고요. 말라리아나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의하셔야 되고 시차가 뭐 달라지면 내역제제 복용 기본적으로는요. 비행기까지는 한국 시간 맞춰서 드시고요. 그 외국에 내리면 외국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한 뭐 12시간 정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무시하셔도 비행기까지 생각한다면 뭐 한 6시간 정도 차이 날 텐데 그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검주, 검료는 당연하죠. 병주고 약 주면 안 되죠. 약국에서 그런 영양제는 가져오셔서 한번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고 건강식품 한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검증을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곤란한데
잘 모르면 보통 저희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식 후 암 발생이 이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오래 살면서 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투석 환자가 보통 사람보다 암이 잘 생기고, 이식 환자가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면역제제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암 검진하는 게 비용 효과 면에서 제일 좋고요. 국민건강보험과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시고 결과지 가져오시면 빠진 거 여기서 추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병은 서양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니까, 특히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책자로 다 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은 40에서 생겨요. 면역제제 때문에. 당뇨병 없던 사람도 생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면역제제 양이 줄어들면 없어지는 분도 있고 끝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약을 써야죠. 할 수 없이. 그리고 식이 조절하고 이제 운동도 하셔야 되고, 고혈압 조절, 운동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콜레스테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지방, 닭고기나 생선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튀긴 거는 안 좋죠. 노란자, 삼겹살, 소갈비는 맛있는 거는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전환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이런 게 목표로 하고, 골다공증이 이제 이식 후에 증가됩니다. 면역제제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는 예방해 주는 게 좋고요. 통풍도 증가할 수 있고, 감염이 제일 문제입니다. 감염이 이제 수술 직후에는 수술한 부위 상체에 감염 잘 생길 수 있고, 폐렴, 가래를 열심히 안 뱉어내시는 폐렴,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신장 이식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역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뱃속에 수술했기 때문에 감염 같은 게 초반에 잘 생길 수가 있겠고, 한 달 넘어가면 한 달부터 6개월 사이가 제일 감염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약을 제일 세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예방약들을 잘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미생물은 외부로부터 침투하기도 하고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게 평상시에는 억눌려 있다가 면역억제를 하니까 활성화돼서 그럴 수가 있죠. 수도 같은 게 잠복되어 있다가 활성화되는 게 대상포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손 씻는 거죠. 음식물 조리 전후 나갔다 들어올 때 상처 소독했을 때 애완동물이나 콧물, 흙 같은 거 만지면, 그래서 흙은 1년 내는 접촉을 자제하시고 애완동물은 6개월 내에 자제해야 되죠. 손 씻기는 이렇게 비비고 손등,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깍지 지어서 이렇게 하고, 손끝도 이렇게 비벼서 닦고, 손톱도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닦으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돌려서 닦고 하는 거 잘 닦으시라는 게 되겠죠. 20초는 하시는 게 좋죠. 호흡기 감염이 이제 폐렴에 직결되니까 감기가 유행할 때는 손을 자주 씻고, 금년 감기 걸린 사람하고 접촉 피하고, 불가피하면 마스크, 혈액환자 접촉 피하시고, 사람 많이 몰린 데 가지 마시고, 홍사장, 흙, 탭이 비벼있는 거 피하고, 비둘기 같은 요 닭장 같은 거 가까이 하지 마시는 거. 소화기계는 물은 약수나 수돗물 바로 먹지 마시고 끓여서 드시고요. 끓인 물이 없을 때는 생수 제품을 드시고요.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 얼음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물놀이 하는 동안 수영 잘못했다고 물 먹으면 곤란하고요. 칼도마를 날 생선하고 다른 조리하는 걸 구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넣을 때 다 뚜껑 덮어가지고 따로 관리하시고 원재료 하고요. 남은 음식은 되도록 먹지 마시고 2시간 이상 실온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더울 때는 1시간, 불가피할 때는 다시 가열하시고요. 그 다음에 끓인다고 다 되는, 냉장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과일은 껍질 벗기고 야채는 깨끗하게 씻고, 음식 길에서 파는 데나 뷔페 같은 데서 상온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애완동물은 특히 6개월 내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성관계통에서 감염될 수 있을까 콘돔, 그다음 배변에 노출되면 안 되고요. 유행중 감염 예방은 2달 전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밀림 이런 데 가시려면 미리 상의를 하셔서 예방약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감염을 조심해서 물을 특히 조심하셔서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게 좋죠. 끓인 물 드시고, 설사약이나 항생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이 한 달 전에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 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으니까, 한 달 전 정도 예방하는 게 좋고,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되죠. 그러니까
모기장 치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모기 기피제라는 게 있어요. 공항에 약국 같은 데 가서 모기 기피제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건 좀 바르는 게 좋고요. 보경주의자는 그 여유있게 가시고 비행기 안 탈 수 있으니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장티부스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장티부스 유행하는 데 가면 생균 백신은 안 되고요. 수두 백신은 안 되죠. 예방접종, 홍역, 벌고리, 풍진, 수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하든지 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주합니다. 하는 이유는 6개월 동안은 약을 세게 쓰기 때문에 예방접종 효과가 약해요. 6개월 이내는 안 하는데 하나 예외가 있다면 독감 예방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이후에는 안심하고 하고 필요하면 한 달 이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항열 백신 같은 게 이제 예행감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이거는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독감 백신 1년에 한 번 10월달 아무튼 지금 이제 맞으셔야 되고요. 폐렴은 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요. 요즘 평생 맞으면 되는 약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에 5년에 맞던 약 한 번만 맞고 평생 맞는 건 맞으면 2번 다시 안 맞아도 되죠. 근데 가격이 3배예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사실 수 있는 분은 그거 맞는 게 좋고 70대 되시는 분은 그냥 5년에 한 번 맞는 거 맞으시면 파상풍 예방접종도 10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도 하는 게 좋고요. 가족 중에 생백신 이런 거 어린이가 맞으면 그 애하고도 한 달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이제 식생활은 적윤식, 균일정글 먹어야 되고 가열한 다음에 식기도 가족들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분리해서 세척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넘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면 되죠. 그래서 가열 처리 없이 생걸로 드셔도 되죠. 그렇지만 뭐 굴이나 이런 해산물들 생걸로 먹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고 손을 자주 씻고 뭐 이제 즙 같은 게 넘쳐서 다른 식품에 안 먹고 유통기한 덮게 덮어야 되고요. 냉장 보관하시고 충분히 가열해서 끓인 다음에 드시는 게 좋죠. 전자레인지도 좀 시간 지나서 드세요. 열이 퍼져야 되니까. 식중독 예방은 손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익혀서 드셔야 되고 물은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체중이 증가해요. 이식하면. 처음에 신장이 안 좋으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살이 안 가거든요. 물론 물 때문에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식 직후는 체중이 빠져요. 물이 빠지니까. 근데 시간 지나서 이제 신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신진대사가 되니까 살찔 수 있는 거 끓어낸 데다가 내역제제 먹으면 밥맛도 당기고 그게 살을 빈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살이 쪄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면 더 찌겠죠. 그래서 덜 먹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살균 우유, 요구르트, 요플레, 아이스크림은 드셔도 되고요. 치즈는 살균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웬만한 치즈는 괜찮고요. 통조림 이런 걸 가열하셔야 되고요. 바다에서 채취한 것도 가열하시고 민물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잘 안 식히는 이런 과일은 몸 상태 안 좋을 때는 드시지 마시고요. 생수 콜라 같은 거는 개봉한 다음에 빨리 드시면 되는 거고요. 된장국 주장 괜찮고 소금 후추는 실온 보관 가능하고 고춧가루 식초는 냉장 보관, 김치는 생굴이나 생젓갈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나머지는 됩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한 2, 3회 주간 시작하다가 점점 올려서 4일 내지 6회까지 가고요. 처음에 준비 운동 한 5분 내지 10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 이제 본격적으로 한 30분, 60분 운동하시고 정리 운동 뭐 5분, 10분 하시면 되고요. 그 유산소 운동, 그 수영 뭐 여러 가지 있죠. 달리기, 뭐 자전거 이런 것도 좋고 근력 증진도 좋죠. 근력을 증진해야 당뇨도 조절 잘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운동하지 말아야 돼요. 운동 좋다고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데 숨이 찰 때, 가슴이 아플 때, 맥박이 불규칙할 때, 뇌에서 끄거나 현기증 어지러울 때, 최근에 치료를 뭐 급격하게 변경했을 때, 열이 있을 때, 관절이나 뼈가 있으면 운동에 오히려 해가 되죠. 그래서 운동은 개복수술에서 한 2달 정도 지나야 이제 충분히 상처가 낫죠. 그때 본격적으로 운동하시면 되겠고요.
운동 강도는 220배기 나이 하면 자기 최대 심박 박동수예요. 맥박만 보면 최대 박동수의 한 50% 정도 되게 강도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이시면 220에서 60 빼면 160이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이 80 정도 되게 운동하시면 80이나 100 정도. 그 다음에 털이 많이 나요. 소론도 PD나 사이클스포린 네오라를 먹으면 부작용으로 털이 많이 나고요. 타콜무스 먹으면 오히려 또 탈모가 잘 되고요. 또는 수술한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1년간은 또 탈모가 많이 돼요. 심하지 않으면 관찰하시고 심하면 피부과 가서 바르세요. 발모제 아침에. 그다음 PD 이제 먹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좀 여드름도 생기고요. 필요하면 약 바르시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혈관들이 잘 보여서 불그스름하게 보이고 몸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잇몸이 잘 부을 수가 있죠. 네오랄, 사이클스포린 또는 타코르무스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오랄이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단순 포진은 피부라면 입옆이 헤어지잖아요. 그게 성기도 헤어질 수 있는데 그게 단순 포진이고요. 대상 포진은 어릴 때 알았던 수도가 재활성화돼요. 그래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데 통증부터 먼저 올 수도 있어요. 특징이 한쪽만 오는 건데요. 이식 환자에서는 양쪽 다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면역을 억제하니까 활개를 재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병원에 바로 오시면 바이러스 죽이는 약도 먹고 진통제도 드셔야 돼요. 그 다음 그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신장도 기능도 망가뜨릴 수 있죠. 사마귀 같은 게 악화되죠. 그래서 이런 심하면 이제 라파민이라는 약을 쓰면 사마귀도 좀 같이 억제되겠죠.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뜨거운 목욕은 피해주시고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거는 연소제가 좋고 자외선 노출 피하고 끓으면 2차 감염 발생하니까 끓지 마시고 피부과 오셔서 약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임신은 2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1년 후도 뭐 가능은 하고요. 그 다음에 월경이 한 6개월 뒤부터 시작하는 경우 많지만 초반부터 올 수도 있으니까 이식 직후부터 신장 기능이 돌아오면 피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뿐만 방법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남성은 뭐 여성하고 달리 언제든 임신 시도 가능하죠. 근데 6개월 이후부터 하는 게 좋겠죠. 성생활은 2달 이후부터 이제 상처가 나니까 2달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점진적으로 2주에 걸쳐서 강도를 늘리는 게 좋겠고 당강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신장 이식 뒤에. 그럴 때는 이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요. 성관계 직후 가능하면 소변 보는 게 좋겠고요.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소변이 뿌옇다든지 그런 열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식했다고 해서 발기부전이 확 보존되지는 않아요. 불행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신장 환자나 간 환자나 정상 환자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으면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우리 오늘 이런 강의한 것들 웬만한 건 다 올라와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있으시면 들어가서 누르면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주제 찍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담실도 있으니까 올려놓으시면 우리 송일의 간호사가 내일 답을 하고요. 잘 모르면 저하고 상의해서 답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이식 한화하고 심장이식 한화가 결성이 됐으니까 한번 가입하셔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고요. 아마 책도 여기 통해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려고 아주 달려있는데요.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고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저 동영상 강의 보면 파트별로 다 나누어서 한 20분씩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못돼가지고 오늘 특히 환자가 많아서요. 질문 딱 2개만 받을게요. 질문 2가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는데요. 네, 드시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대석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장도 아까 크레아틴도 신장 기능하고 신장이 오래 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뭐 1.1 1.1, 뭐 1.2 이렇게 있을 때 신장 기능하고 신장이 그 오래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오래 간다고 하면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크레아틴이 뭐 4, 5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분야가 이제 1.2로 유지하신다 그러고 어떤 분은 0.75 해가지고 유지하거나 낮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 오래 가죠. 아 예. 물론 이제 체중이 적으면 똑같은 신장 기능이라도 크레아틴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산산한 수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예. 예. 되게 조금 후유증이 남아요. 그러니까 잘 치료가 되면 100% 돌아오겠지만 100%는 안 돌아오고요. 조금 후유증이 남죠. 흉터 같은 게 남아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후유증이 그만큼 적어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초반 변화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신장이 좋으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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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신장 그 조직이 조금 손상된 거잖아요. 아주 재수 없으면 높아질 만큼 망가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덕실로 따졌을 때, 이제 그럴 확률은 낮고, 이제 얻을 정보를 얻어서 치료해서 얻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하는 건데, 1년에 막 3년 정도 그렇게 피가 좀 나는 신장이 피 덩어리거든요. 예, 앞에 심어놓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식 전보다는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한 개니까 합병증 생기면 이식 전보다는 직접 타는 거예요. 예. 저는 저기 애기 신장을 지금 뭐야 그게 합쳐가지고 예. 하드라지 나오더라고요. 2년이 됐는데 크레아틴 얼마죠? 0.9 예? 0.9 네, 좋네요. 예. 신장이 아까 민원이 커진다고 하시는데 2년이 지났는데 2년 지나서 커질 거 다 커졌어요. 예. 대개 한 석 달 정도 안에 다 커질 거 다 커져요. 석 달 정도. 그 이후에는 다 예. 신장 제거 후 1년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크레아틴 수치가 1.2가 나오는데 예. 그 크레아틴 수치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 관리. 보통 이제 기증하시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신장 기능 50%로 떨어져요. 남은 게 커져서 75%쯤 되거든요. 1년 지나서 그거면 거의 고차가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40대 이후 한 살 먹을 때마다 신장이 조금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조금씩 나빠질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